신현기입니다. 사회정책론 13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PPT를 갖고 강의하는 것들은 마지막 강의고, 그리고 14주차는 이제 예고해둔 대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이제, 제가 답변하는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의 질문을 보니까, 한국사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의 대안이 뭐냐, 교수님이 생각하는 대안이 뭐냐, 이런 식의 질문이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 실망스럽겠지만은, 저도 뭐,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저도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지만, 여러 가지 어떤 사회 분야의 질문, 심각한 걸 알지만, 제 답은 모릅니다. 정확하게 어떤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는 답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조금 개선돼야 될지는 막연한 사항은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정말 우리 사회 문제가 해결될까? 이런 것은 저도 확신은 없죠. 그럼 사회정책론 시간에서 당신 또 확신이 없는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사회정책론 시간, 제가 이제 굉장히 애정하는 과목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얘기도 많고, 저도 강의를 통해서 제가 배우는 게 또 많고, 저도 끊임없이 이제 탐구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애정하는 건데, 이 과목을 통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핵심으로 이 과목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진 메시지는 어떤 기초적인 지식,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과목에서는 이제 중간고사 전에는, 복지국가가 형성된 어떤 철학적 배경, 역사적 맥락, 이런 것도 말씀드렸고, 후반부로 가면은 구체적인 정책, 그래서 뭐, 노후 소득 보장이라든지, 국민 건강이라든지, 혹은 노동시장이라든지, 혹은 오늘 얘기할 이제 빈곤 정책, 그리고 이제 다 얘기하지 못해, 이번 학기에는 다 얘기하지 못했지만 사회 서비스, 뭐 이런 얘기를 쭉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런 지식들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 제가 더 촉구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정책의 그 목록들을 나열하고 그것들을 지식을 배우는 건 전 별 의미는 있지만 그것들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더 근본에 중요한 거는, 그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는 거.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애정을 갖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공동체적인 삶, 우리 사회의 삶, 그리고 그 사람들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연대하겠다는 어떤 사회 연대의 정신,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저는 그런 열망 속에서 좀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다 보면은 지식은 저절로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회정책론 시간에서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고 갖게 되기를 원하는 태도는 그런 우리 공동체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갖길 희망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어떤 지식들이 좀 더 이제 화학장을 일으켜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사회관을 더 풍요롭게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배를 만들게 하고 싶으면은 그 사람에게 배를 만드는 조선기술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바다에 대한 그리움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이제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바다에 대한 그리움을 갖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 학기는 이런 식으로 제 강의는 PPT식의 강의는 이제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는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을 갖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빈곤정책이라는 겁니다. 빈곤정책. 그래서, 이른바 공공부조로 하게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래 과거에는 생활보호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DJ 대통령 때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것들이 생기면서 생활보호법이 없어지고 생활보장법으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른바 공공부조, 그러니까 중위소득 30%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해서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이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형성됐고, 그 다음에 현재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복지정책은 이제 앞으로 이것 말고도 더 많이 있죠. 근데 사회 서비스도 제가 얘기 못했고, 올해 분위기를 보니까 이제, 기본소득 얘기도 이제 이 강의에 포함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주로 이제, 주로 진보적인 정치 그룹에서 이제 기본소득을 많이 얘기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같은 분도 이제 기본소득 얘기를 본격적인 아젠다로 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혹은 내년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는 기본소득이라는 것들이 이제 정치 쟁점화 혹은 이제 정책 아젠다화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내년 이 수업에서는 이제 기본소득 얘기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 카톨릭 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논문을 써가지고 곧 이제 발표하고 그리고 저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 학교에 이제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도 기본소득 지지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사람들은 또 관련 논문이나 책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도 이번 학기에는 본격적으로 강의하지 못할 것 같네요. 어쨌든 사설은 이것으로 마치고 모두 말은 이걸로 마치고 마지막 PPT 강의인 13주차 빈곤정책에 대해서 국민기초보장법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정책론 13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할 강의는 이제 빈곤정책에 대한 강의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빈곤정책으로는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죠. 이게 어떤 건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 이제 우리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사회 안전망은 사회보험입니다. 이 사회보험이 이제 일반 국민과 차상위 계층을 감싸고 있죠. 근데 이 사회보험을 통한 사회 안전망의 가장 대전제는 이 근로, 즉 취업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가 됐을 때 혹은 고용이 됐을 때 그 고용됐을 때의 소득을 기본으로 뭐 고용보험도 붙고 그다음에 건강보험도 붙고 국민연금도 붙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사회 안전망은 사회보험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회보험이 근로 혹은 고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당대의 생활도 가난하게 살지만은 이후에 사회보험도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도 봤지만 고용이 돼 있더라도 이 고용이 불안정 고용일 경우에, 즉 비정규직이라든지 혹은 불안정 고용일 경우에는 사회보험의 안전망으로부터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을 하지만 사회보험으로도 커버되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빈곤정책을 통해서 하는데 소위 말하면 이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가 이게 우리가 보통 상대적 빈곤율을 이제 측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상대적 빈곤율. 이 기준이 우리나라가 실제 기준소득,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중위소득 50%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100명이 있다고 치면은 첫 번째부터 100명까지 소득 순으로 쭉 세웁니다. 그 중에 중간 50번째인 소득자가 중위소득입니다. 그것보다 50%, 그것의 50%, 이 소득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한 1,330만원 정도 됩니다. 중위소득이. 그러면 그것의 절반인 사람은 우리가 상대적 빈곤율로 보는 거죠. 이쪽이 그러니까 빈곤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빈곤층도 크게는, 완전 빈곤층이 있고 차상위층이 있습니다. 이 빈곤층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소득의 빈곤층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죠. 대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빈곤층의 기준은 중위소득보다 30% 이하일 때, 그러니까 중위소득이 1,330만 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보다 30% 이하일 때는 빈곤층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서는 각종 급여, 대표적으로 생계급여 같은 것들, 그다음에 7개의 급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줌으로써 이들의 생계를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높은 사람, 상대적 빈곤율에 따라서 빈곤층이긴 하지만 조금 높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보통 받게 되는 사회보험을 받기에는 소득이 부족하고 빈곤층을 받기에는 소득이 조금 높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애매한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근로장려세제라는 걸
제도를 적용시켜서 이들의 소득 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지금 한국 같은 나라는 이제 경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절대적 빈곤, 여기서 절대적 빈곤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는 거의 해결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상대적 빈곤율인데, 이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미만인 사람의 비율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는 보통 한 지난해 기준으로 한 17% 정도, 17.뭐% 하여튼 되게 17%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수치가 OECD 기준으로는 뒤에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보다 상대 빈곤율이 높은 나라는 미국,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런 나라입니다.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OECD 기준으로 봤어도 상대적 빈곤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의 상황은 절대적 빈곤, 즉 더 이상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울 사람은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은 상대적 빈곤율, 이 기준은 이제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사람이죠. 이 비율은 17% 정도 돼서 OECD 기준으로 했을 때도 굉장히 많다. 미국, 이스라엘 다음으로 많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을 통해서 이제 사회적 위험을 커버하고 있지만은 이 사회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집단들이 있다. 이 부분이 차상위 계층과 빈곤층인데, 빈곤층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차상위 계층이 사실은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일반 국민과 같은 사회보험을 하기에는 이 소득이라든지 고용 조건이 불안정하고, 빈곤층이를 보기에는 약간 소득이 높아서 혜택을 못 받는 그룹이죠. 이 그룹에 대해서는 근로장려세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큰 그림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이제 짚어보시죠. 우리가 보통 이제 빈곤율을 할 때,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경제를 성장시키면은 빈곤이 해결된다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이른바 낙수효과죠. 즉 부자들이 충분히 경제활동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고 경제를 키우면은 빈물이 아래로 떨어지듯이 그게 이제 낙수효과죠. 빈물이 아래로 떨어지듯이 그 성장의 혜택을 받음으로써 빈곤이 해소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낙수효과인데, 실제 한국 경우에는 이제 절대적 빈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문제를 해결했죠. 더 이상 한국에서 이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상대적 빈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대적 빈곤이 이제 문제라는 건데, 실제 이 그래프는 이쪽이 경제성장입니다. 경제성장이고 이쪽은 빈곤율을 본 거죠. 그래서 ILO가, 국제노동기구가 2016년도 때 각국의 경제성장과 빈곤율의 관계를 봤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답니다. 국가별로. 이건 뭡니까? 보통은 경제가 성장할수록 빈곤이 낮아진다면은 아마 그래프는 이런 식의 정의 그래프가 나왔어야 될 겁니다. 근데 그래프는 어떻습니까? 사실상 이렇게 평면 그래프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사실상 경제 성장률과 빈곤율의 관계는 거의 없다는 거죠. 즉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빈곤이 해소될 수 있다는 이른바 낙수효과, 이거는 사실상 실증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이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텐데, 경제가 성장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분배 조건, 즉 경제 성장이 빈곤과 빈곤율 해소에 이어지려면은 여기에 분배라는 것들, 적절한 분배 정책이 도입되어야 되는데, 이 분배라는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성장률만 갖고는 빈곤율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국제적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보수주의자들이 주로 얘기하는 이제 선성장 후분배, 지금까지 한국의 논리는 이런 거죠. 근데 선성장 하더라도 후분배가 이루어지는 어떤 경향들, 특히나 이제 절대적 빈곤을 넘어선 상황에서는 그 성장의 빈곤 해소 효과가 굉장히 낮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빈곤 정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회의 빈곤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가령 예를 들어서 한국은 더 이상 절대적 빈곤, 굶어 죽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대적 빈곤율은 17%로서 OECD의 뒤에서 세 번째 국가거든요. 이럴 때 빈곤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그리고 빈곤 문제를 정확히 측정해야지 빈곤 정책도 우리가 효과적인 빈곤 정책을 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측정하는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빈곤 정책, 이른바 우리나라는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인데, 이 빈곤 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즉 그 사람들을
그 빈곤층으로부터 탈출시키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뭐 맨날 이제, 사실 빈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이제 빈곤을 탈출할 의지가 없다는 거거든요. 근로 의지가 없다는 건데, 이들의, 근로 의욕을, 증진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쟁점은 이제 이른바 그러니까 낙인 효과입니다. 우리가 빈곤층에 대해서 돈을 혹은 여러 가지 지원책을 쓸 때 그들의 어떤 인간적인 자존감을 살리는 방향으로, 그래서 그들도 우리 사회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통합을 이뤄내야 되는데, 실제로는 가난한 자들, 게으른 자들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심리적인 딱지, 사회적인 딱지를 붙인다는 거죠. 이것이 빈곤층에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한 어떤 논란거리 중 하나입니다.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빈곤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문제는, 빈곤의 정의도 이제 각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있는데, 뭐 이건 이제 쭉 보십시오. 빈곤이 무엇인지. 하여튼 빈곤은 뭔가 결핍된 상태를 합니다. 인간이 필요한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이 결핍되거나 결여된 상태,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빈곤으로 정의하죠. 이 빈곤은 크게 주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 있죠. 말 그대로입니다. 주관적인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가난하다 생각하는 정도고, 절대적 빈곤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입니다. 그것이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먹고 사는 문제죠. 최소한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먹고 사는 문제죠. 기본적인 의식주가 충족되지 않는 게 절대적 빈곤의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개발도상국에서는 이 문제가 크죠. 근데 한국처럼 일정하게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에서는 절대적 빈곤 문제는 더 이상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사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이제 상대적 빈곤의 문제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계층의 문제는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사람의 비율이고, 이게 우리나라는 17% 정도 된다. 17%고 이것은 미국과 이스라엘 다음으로 뒤에서 세 번째다. 이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우리 사회의 빈곤과 관련된 당면한 문제죠. 그래서 이 빈곤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가 결국은 빈곤 정책을 해소하는 가장 기본인데, 이른바 어느 나라든 빈곤 정책을 하려면 빈곤선이라는 걸 정하게 됩니다. 빈곤선이라는 걸, 파버티 라인을 정하게 되는데, 이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빈곤하다 평가하는 거죠. 먼저 주관적 빈곤선은 직접 질문을 통해서 빈곤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자에 의한 평가와 본인에 의한 평가가 있는데, 삼자에 의한 평가는 이곳에 사는 평균적인 4인 가족이 근근히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이 얼마입니까? 물어본 다음에 얼마다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보다 못한 사람은 빈곤하다 보는 겁니다. 본인 평가하는 질문은 당신의 가구에서 얼마의 소득이 있으면 근근히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물어본 다음에 그보다 못하면 빈곤하다 보는 겁니다. 주관적 빈곤선은 사실 그 사람의 주관적인 평가 기준을 물어보는 거죠. 이것은 잘 쓰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4인 기준으로 이제 400만 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려면 400만 원 정도, 그럭저럭 살아가려면 한 250만 원 정도, 근근히 살아가려면 한 15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거 이제 그 당사자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범주가 있지만 잘 쓰이지는 않고, 정책적으로는 잘 쓰이지 않고요. 실제로는 절대적 빈곤선과 상대적 빈곤선을 많이 쓰는데, 절대적 빈곤선은 뭐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절대적 빈곤을 측정하는 기준선입니다. 그래서 한 사회 필수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을 정하고 그것보다 소득이 못 미치면은 절대적으로 빈곤하다고 보는 거죠. 이 방식은 전물량 방식과 반물량 방식이 있는데, 한국은 반물량 방식을 씁니다. 반물량 방식은 뭐냐면은 인간 생활에 필수적인 모든 물품이 있지 않습니까? 식료품, 최소한의 어떤 주거, 여러 가지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목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 모두를 돈으로 환산합니다. 화폐 가치를 환산해서 이거에 합산을 해가지고 최소한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돈은 얼마다라고 기준선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못 미치는 모든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빈곤하다고 보는 거죠. 그죠? 이건 굉장히 이런 것들을 전물량 방식이라고 하고, 모든 물건들의 화폐 가치를 환산해서 빈곤의 기준선을 정한다고 해서 전물량 방식이라고 하죠.
반면에 미국에서 하는 반물량 방식은 어떤 거냐면은 일단 생계비만 구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한 최소한의 생계비만 구합니다. 생계비를 구하죠. 생계비를 구합니다. 그리고 엔겔 개수를 구합니다. 평균 엔겔 개수 구합니다. 평균 엔겔 개수는 총 소득 중에 식료품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식료품비는 최소 생계비는 거의 사실상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면 부자라고 해서 5끼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엔겔 개수는 거의 비슷하단 말이죠. 그래서 엔겔 개수의 역수를 곱해줍니다. 이게 식료품비고 그럼 여기가 총 소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이 지워지니까 최소한의 생계가 필요한 최저 생계비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미국식에서 하는 반물량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절대적 빈곤선을 구하는데 이것의 핵심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사람이 가장 기초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 얼마냐. 그리고 그 기준을 통해서 거기에 못 미치면 모두 절대적으로 빈곤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절대적 빈곤선의 아이디어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 전물량 방식으로 구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상대적 빈곤선이죠. 상대적 빈곤선은 평균 소득 또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특정 비율과 같이 상대적인 방식으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의 빈곤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 전체적인 어떤 소득 수준과 비교해서 빈곤을 정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인 거죠. 그렇죠. 상대적 빈곤율은 각 년도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의 가구의 비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 불평등가 커지면은 상대적 빈곤율이 커지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절대적 빈곤이 낮은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하죠. 그러니까 한국 같은 나라는 상대적 빈곤율을 쓰는데 이런 겁니다. 이쪽이 소득입니다. 이쪽이 이제 소득의 비율이죠. 그러면 이제 소득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의 이제 인구 비율이 이제 정해지겠죠. 그러면은 그 사회의 중위소득을 정합니다. 중위소득을. 중위소득이 여기는 예를 들은 겁니다. 183만 원 정도를 중위소득으로 받습니다. 중위소득을 받습니다. 그것의 절반. 그러니까 이때 중위소득은 딱 50%가 되는 지점, 인구 비율 딱 50%가 되는 지점이 그 소득입니다. 그게 이제 183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상대적 빈곤율은 그것의 절반, 50%인 91만 원. 이게 이제 중위소득이 되는 거죠. 중위소득이 되는 거죠. 아니, 이제 상대적 빈곤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상대적 빈곤선, 즉, 91만 원보다 이하인 사람들의 비율. 이것이 상대적 빈곤율이 되는 겁니다. 이 비율이 한국은 작년에 17%였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중위소득을 그러니까 상대적 빈곤율을 정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절대적 빈곤율을 벗어난 나라에서 중요한 어떤 정책, 어떤 기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상대적 불평등은, 그러니까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 불평등랑 관련이 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정하니까. 가령해서 이 중위소득이 만약에 커지면은, 중위소득이 높아지면은, 상대적 빈곤율의 선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상대적 개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진국에서 주로 많이 쓴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거는 2008년도 10년 전 상대적 빈곤율이라서 뭐 조금 수치는 변화가 있는데 그래도 그 나라의 순위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노르웨이라든지 프랑스, 벨기에처럼 유럽 복지국가들의 상대적 빈곤율이 상대로 낮죠. 근데 일본, 미국, 한국 같은 이른바 자유주의 복지 모델에서는 상대적 빈곤율이 높습니다. 한국은 이게 17% 정도 됐죠. 미국은 이거보다 좀 더 높아졌는데 어쨌든 뭐 이런 개념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 빈곤율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사회의 소득 불평등랑 관련이 깊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해서 소득 불평등과 상대적 빈곤율은 같은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득 불평등,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소득 불평등 어떻게 구하는가 보면은 소득 불평등은 이렇게 구합니다. 상대적 빈곤율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사회의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사람들의 비율이지 않습니까? 소득 불평등은 그야 말 그대로 인구 집단의 소득 분배의 격차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는 건데 대개는 진위 개수와 10분위 배우를 많이 쓰는데요. 먼저 10분위 배우부터 얘기하면은 각 소득을 10분위 혹은 10분위로 나눕니다. 10개 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1분위 사람과 10분위 사람의 소득의 격차. 이게 작년에 제가 보니까 한 7배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 10분위 배율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국제적으로 자주 쓰는 진익에서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렇게 구합니다.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쪽은 사람들의 인구 비율입니다. 10%, 20%, 30%, 40%, 50% 이쪽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구당, 그 사회에서 소득 금액입니다. 그 사회 부를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이쪽이. 그러면은 완전 평등한 사회라면은 10% 인구가 그 사회의 10%의 소득을 갖고 50% 인구가 그 사회의 50% 이득을 갖고 이거는 완전 평등한 상태죠. 그죠? 그래서 이 45도 각도면은 그러니까 기울기가 45도는 완전 평등한 상태입니다. 이게 완전 평등한 상태입니다. 완전 평등한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면은 이 그래프가 이렇게 기울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소득 불평등이 더 심하면 이렇게 더 기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점점 이 소득 불평등이 심할수록 이 기울입니다. 그죠? 그래서 진익에서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요 삼각형의 면적분의 요 기울기로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평등 상태에서는 이게 0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익에서 완전 평등하면은 이건 0입니다. 근데 완전 불평등하다면은, 즉 100%가 소득의 모두 100%를 갖고 있다면은 이 그래프는 이렇게 돼 있을 테니까 이거는 삼각형과 배분도 똑같으니까 이건 1이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뭐 어느 정도 불평등이면은 요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진익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즉 요 면적에서 요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로 구합니다.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로. 그래서 0부터 1의 값을 갖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진익이었습니다. 진익에서는 그래서 0에서 1의 값을 갖고 완전 평등하면은 그 분배 기준이 완전 평등하면 0이고 완전 불평등하면은 즉 상위 1%가 100%의 소득을 갖는다. 그러면 이거는 1의 값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사회의 소득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게 진익이겠습니다. 상대적인 빈곤하고 다른 개념이지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한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보고자 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그 사회 빈곤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절대적 빈곤, 제도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인데 우리 사회에서는 상대적 빈곤으로 측정한다. 그리고 그것은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사람들의 비율로 정한다. 이런 개념이죠. 이것은 또 소득 불평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소득 불평등하고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이런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바로 이제 최저 생활 보장 혹은 빈곤 정책, 최저 생활 보장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른바 대표적으로 공공부조죠. 공공부조. 즉 공공부조라는 거죠. 이제 사회보험과는 다른 제도죠. 사회보험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용된 사람들이 고용 중에 발생한 소득의 일정액을 기금이나 연금으로 부여해서 사회적 위험, 즉 건강 문제라든지 실업 문제라든지 이런 게 닥쳤을 때 그 기금으로서 안전망을 제공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보험은 기여금에 근거하는 거죠. 공공부조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세금으로 운영되고 사회보험과 다르게 세금으로 운영되고 그 다음에 기여와 관계없이 절대적인 빈곤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죠? 이것의 역사적 기원은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자베스 구민법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토지에서 쫓겨난 빈곤층들을 대도시에 몰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노동 능력 있는 사람들은 워크하우스에 데리러 와서 노동을 시키고 먹고 재우고, 그 다음에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국가가 그 푸어하우스에 데리고 가서, 이제, 목살게 해줬다는, 여기서 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엘리자베스 구민법에서,
공공구조의 제도적인 역사적인 기초가 만들어졌고 이런 맥락에서 한국도 그런 빈민층에 대해서 최저 생계 보장, 최저 생활 보장을 하는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에서부터 이제 있습니다. 헌법에서부터 있는데 우리나라가 1948년도 헌법을 만들었을 때, 재헌헌법을 만들었을 때 19조 조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령, 질병, 기타 노동 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재헌헌법인데 이때 보면은 어떤 사람들에게 국가가 보호를 해주냐면 노동 능력을 상실해야 되는 조건이 부과됩니다. 즉 우리나라가 엘리자베스 구민법에서도 노동 능력 상실이 중요한 기준이었죠. 노동 능력이 상실한 사람, 노동 능력이 있는데도 불황 생활을 하면은 워크하우스로 보내고, 그리고 노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면 푸어하우스로 보내서 이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살기,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고 이 사람들은 노동을 시키고 일을 시키고 생계를 지원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때 그러니까 이 근대적인 어떤 빈곤 정책의 가장 밑에 깔린 생각은 뭐냐면은 노동할 능력이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가난한 거는 그 사람이 게으른 탓이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어요. 근데 이른바 근대 노동 윤리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노동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봤는데 우리나라의 재헌헌법도 바로 그 조항을 갖고 있는 거죠. 노동 능력이 상실했을 경우에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이건 뒤집어 얘기하면은 노동을 할 수 있는데도 빈곤한 거는 도와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다가 1962년에 이제 3차 헌법이 만들어지죠. 3차 헌법인가 5차 헌법인가가 만들어지죠. 이때 보면은 30조 조항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해야 되고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노동 능력 상실이라는 건 없어지고 생활 능력이 없는 자라고 해놨죠. 이건 뭐냐면은 노동을 할 수 있든 없든 생활 능력이 없다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으로서 조금 사회권이 조금 확장된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지금 헌법, 10차 헌법이고 지금 우리나라 헌법이죠. 지금 현재 헌법이죠. 여기서는 34조 5항에 신체 장애자,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여기서도 노동 능력 조건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권, 국가의 보호를 받는 생계 보장을 받는 사회권이 약간 확장됐다고 할 수 있죠. 이것은 헌법상의 조항이고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런 헌법 조항에 근거해서 최대 생계 보장을 위한 법률을 만들었죠. 첫 번째 만든 거는 이제 조선 구호령이라고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 건국 이전에 해방 이전에 만든 일제가 만든 헌법인데 조선 구호법이 44년에 있었죠. 그래서 일정한 연령과 신체 조건을 보호 대상으로 제한했는데 65세 이상의 노약자, 13세 이하의 유자, 임산부, 불구, 폐질, 질병, 상해, 기타, 정신 등 신체 장애로 인하여 노무를 하기에 장애가 있는 자. 노무가 뭡니까? 이게 노동이거든요. 이때도 역시 생계보장을 완전한 권리로 보지 않고 노동을 할 수 있냐 없냐를 중요한 기준으로 봤던 거죠. 그러다가 61년에 생활보호법이 만들어집니다. 생활보호법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국 이후로 이제 61년 생활보호법이 만들어지는데 이때도 본법은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 보호와 그 방법을 규정하여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역시 근로능력 여부를 주요 기준으로 삼은 거죠. 그죠?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그 사람이 부양능력이 있으면 제외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실제 법은 만들어졌고 실제 생활보호 예산이 편성된 거는 또 이로부터 거의 한 8년 이후니까 이때 굉장히 엄격한 수준으로 이제 빈곤 정책을 위한 법이 만들어졌지만 굉장히 제한적이었다. 첫 번째, 근로능력이 있냐 없느냐를 굉장히 수혜의 조건으로 부여한 점. 두 번째는 부양의무자를 조건으로 부여한 점. 세 번째는 예산이 실제로 부여되지 않은 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1982년에 이제 생활보호법을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보호법에 문제가 많으니까 자활을 목적으로 이제 기존의 생활보호법에서 자활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이 법은 생활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노동 조건이 빠진 거는 개선된 거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을 한다. 즉,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자활이라는 게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노력 여부를 보는 건데, 근로 조건이 빠진 것은 진일보한 측면입니다. 하지만은 그냥 무턱대고 국가가 돕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생활력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돕겠지만은 대신 자활, 근로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노력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것들을 조건으로 내거는 거죠. 하지만은 그러려면 국가가 이제 훈련이라고 취업할 수 있는 거 제공해야 되는데, 직업 훈련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제공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도 여전히 이제 노동 조건을 요구하지 않았지만은 수급의 조건으로 노동을 해야 된다는 암암리에 즉 일자리를 찾아서 당신이 근로에 노력을 했다는 증거를 요구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자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1982년 혹은 이제 최근까지 하더라도 국가로부터 최소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권리가 사회권으로 확립됐다기보다는 노동 조건들, 그러니까 선별할 때 노동 조건을 부여하거나 혹은 받을 때 최소한 노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노동을 하겠다는 이런 자활의 조건들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나라 이런 어떤 빈곤정책의 획기적인 어떤 토대가 마련된 게 바로 1999년 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우리식의 어떤 자활보장, 그러니까 빈곤정책이 갖고 있는 한계들에 대해서 시민단체라든지 혹은 여러 진보적인 사람들의 비판이 많았죠. 그래서 이 법을 바꿔야 된다. 즉, 그래서 빈곤 혹은 이제 국가로부터의 최생계 보장이 사회권으로 확립돼야 된다는 주장들을 많이 해왔었죠. 그러다가 1999년 IMF가 있었고 직전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빈곤이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DJ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근데 진보적인 대통령이 되면서 1999년도에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없애고 이 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발전을 시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복지국가의 어떤 제도적 틀이 만들어졌다고 평가받습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는 이 제도가 있으니까 완전한 복지국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는 복지국가의 어떤 틀을 갖췄다고 평가받는데, 이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 복지국가의 어떤 틀이 완성된 게 바로 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겁니다. 이 법의 의의를 네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보편성의 원칙이 실현됐다는 겁니다. 빈곤의 원인과 관련 없이 최저생활 이하일 경우는 모두 보호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부조를 사회권으로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노동을 하든 안 하든 한 사회의 어떤 사람이 빈곤의 나락에 빠져 있다면은 국가는 의무적으로 그 사람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사회권의 입장에서 당연한 권리라고 보는 거죠. 즉,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이상 미안하거나 죄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권리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복지국가 역사를 얘기할 때 이제 시민의 권리가 기초권에서 시민권으로, 그 다음에 이제 국민권으로, 그 다음에 사회권으로 발전해왔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회권으로 발전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기초생활보장법으로 확립됐다고 얘기할 수 있죠.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 실질은 다른 내용입니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급 조건을 명료한 거죠. 이른바 소득 인정액. 그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서 소득 인정액을 만들고, 이 이하일 때, 최저생계비 이하일 때 수급권자를 보는 겁니다. 이 최저생계비는 매년 정부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최저생계비를 정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소득 인정액을 소득과 재산을 또 소득을 환산하죠. 그게 이제 소득 인정액인데, 환산해서 이거보다 적을 때는 수급 조건을 갖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부양의무자는 점점 이제 지금도 문제가 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아직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점점 완화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때는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을 때 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기준을 정한 거죠.
그 다음에 급여도 급여도 이제 예전에는 단순히 생계급여 이런 거만 줬는데 주거급여를 도입한 거죠. 이 당시에. 그 다음에 자활과 연결시킨 거죠.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물론 돈은 받지만은 자활 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했던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 제도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제도는 기존의 생활보호법에 비해서는 굉장히 진일보한 것이고 한국복지국가의 어떤 제도적 틀을 만든 것으로 평가됐지만은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서 비판을 많이 받았죠. 첫 번째, 부양의무자 기준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가령 들어서 보통 이제 노인일 경우에는 이제 자식이 있는지, 직계 혈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직계 혈족이 있더라도 장애인이거나 혹은 뭐 생계를 달리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히려 수급 조건을 엄격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양의무자도 함께 가난하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 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자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 때 1천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부양의무자를 굉장히 좁게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점점점 완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지만 여전히 부양의무자가 지금도 있고 이것을 없애야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 인정액을 할 때 너무 엄격하다. 가령해서 거주용 주택도 처분이 불가능한데도 재산으로 간주해서 소득 인정액 환산하니까 가령해서 소득은 없지만 집만 덩그러니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되니까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죠?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활급여, 그러니까 자활을 하는 것들은 이제 수급의 조건을 받는데, 이른바 이제 취업이 되는 거죠. 취업을 해서 소득 인정이 높아지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부터 최저 생계비보다 내가 소득이 작을 때 이제 수급 자격을 얻게 되는데, 내가 자활을 해가지고 소득이 더 많아져서 최저 생계비보다 높아지면은 수급 자격이 박탈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소득이 더 높아지는 것, 일을 통해서 소득이 높아지는 것들을 꺼려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른바 근로요인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계속 지적됐단 말이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2014년도 2월에 송파 세모녀 사건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이게 뭐냐면은, 2014년도 2월에 송파에 사는 세모녀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반지 앞방에. 그러니까 엄마가 있었고 딸이 2명 있었죠. 그리고 이제 딸들은 아마 장애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생계가 어려워서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가족 3명이 모두 자살을 하죠. 자살하면서 이런 것들을 집주인한테 유서로 남겼어요.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놓고 갔어요. 사람들이 이제 속 터지는 거죠. 당장 먹고 살기도 벅찬 사람들이 죽는 순간에도 집세와 공과금을 냈다는 것들이 일단 너무 가슴 아픈 거죠.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은 이 송파 세모녀가 이렇게 자살할 정도로 가난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기초생활보장법의 수혜 대상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뭐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높았거나 뭐 부양의무자가 있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면서 우리가 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가장 마지막 그 라스트 소셜 레스트라는 것들을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너무 그물이 듬성듬성해서 송파 세모녀 같은 사람들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있으면서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사회적 여론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죠. 만약에 우리가 이 촘촘하게 이들을 보호했다면 이들이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으면서 2014년도 때 기초생활보장법을 전면 개편합니다. 어떻게 개편하냐면 이런 거죠. 기존에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들만 이제 수급 자격을 가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실제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수급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많았죠. 그래서 상대적 빈곤 개념을 도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했지만 상대적 빈곤은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최저생계비 같은 경우는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의 30% 미만일 때, 중위소득의 30% 미만일 때는 중위소득을 만약에 100만 원에 치면은 30만 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하면은 이 사람들은 생계급여를 받도록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준선을 기존의 최저생계비에서 상대적 빈곤 개념을 도입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과거에는 통합급여를 받았습니다. 즉 어떤 기준선을 충족하면은, 즉 최저생계비 미만이면은 한꺼번에 이제 그러니까 오로와 나띵으로 준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의료비 같은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의료비 같은 게. 의료비는 사실은 아플 때 굉장히 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많으니까 의료비가 문제인데, 가령 내가 이제 이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면은 그 급여 자격이 박탈당하니까 그냥 가난한 상태로 남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중에 가장 문제가 의료급여 같은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더라도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가난한 상태로 남는, 노동을 안 하고 남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통합급여를 개별급여로 7개의 급여로 쪼갭니다. 7개의 급여로 쪼개가지고 각 기준을 달리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제가 표를 보고 갖고 온 건데, 보면은 이제 2000년도 기준으로 중위소득은 1인 가구는 1757만 원이죠. 170만 원이죠. 이렇게 가구별로 중위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면은 생계급여를 받으려면은 이런 기준소득의 30% 미만이면은 생계급여, 40% 미만이면은 의료보험, 의료급여, 45% 미만이면은 주거급여, 그 다음에 50% 미만일 경우는 이제 교육급여를 받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선을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소득이 요것 이하면은, 요것보다 아래면은 생계급여, 요것보다 아래면은 의료급여, 이런 식으로 급여를 7개로 쪼개놓고 그 급여를 받는 기준을 다 달리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과거는 이걸 퉁으로 쳐가지고 최저생계비보다 이하면은 아무것도 못 받게 하니까 최저생계비를 안 넘으려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돈을 안 벌려고 하는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문제를 탈피하기 위해서 급여를 7개로 쪼개고 각 급여별로 기준을 달리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거죠, 점점. 그래서 아까도 봤듯이, 아까는 뭐 직계 혈촌, 뭐 팔촌 뭐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직계 1촌과 배우자로 굉장히 좁혀놨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예 없애자는 논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없어질 가능성이 있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양 의무자 기준을 할 때, 부양 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으면은, 부양 의무자 자체가 부양 능력이 없으면은 이 사람은 수급을 받을 수 있죠. 부양 능력이 미약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부양비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양 능력이 미약하면 사실은 부양 의무자가 있지만 부양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아예 없으면 수급자 받지만은 미약한 경우는 판정이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양비라는 것들을 가상으로 받았다고 칩니다. 그래서 부양비를 받은 만큼 수급에서 빼는 거죠, 그만큼을. 그러니까 부양비를 실제는 안 받았지만은 부양비를 받았다고 치고 그만큼을 빼고 급여를 주는 겁니다. 부양능력이 있으면, 부양 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있으면은 수급자를 받을 수 없죠. 이런 식으로 부양 의무자가 있을 때 수급을 받는 어떤 기준을 달리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2014년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로 기초생활보장법에 어떤 질적인 큰 변화가 생겨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기초생활보장법을 운용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보십시오. 어느 정도가 기초생활보장법의 또 혜택을 받냐면은 2014년도 때 제도가 변하면서 송파 세모녀 사건이 이때 일어나고 제도를 이때 직접으로 변하면서 수혜자가 그 당시에 이제 문제는 아까 했듯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너무 엄격해서 실제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 못 받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서 제도를 이때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수급자가 크게 늘어납니다. 기존의 2.6%에서 3.2%가 쭉 받죠. 그래서 1,600만 명, 160만 명 정도가 수급자로 갑자기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수준을 유지하다가 작년에는 또 170만 명으로 이제 늘어나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3.4% 정도. 그게 170만 정도네요. 그러니까 170만 명, 그 다음에 전 인구의 3.4% 정도. 이 사람들이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뭐랄까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지금까지 이제 얘기한 거는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빈곤을 어떻게 계측하고 그 다음에 현재 빈곤 정책으로 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역사와 이것들의 어떤 역사와 어떤 전개 상황, 그 다음에 어떤 현황들을 살펴봤는데, 이제 볼 것은 빈곤 정책의 효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돕습니다. 이제 이른바 공공부조죠. 공공부조를 돕고 그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속 제도가 움직이고 있죠. 움직이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공공부조는 그 제도의 설계상 가난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지원책, 국가가 세금을 갖고 지원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탈수급, 즉 거기에 계속 그러니까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 영원히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원해서 빨리 가난해서 탈피하는 게 목적인데 과연 그렇게 되는지 이게 퀘션입니다. 두 번째는 근로유인을 저하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즉 아까 했듯이 우리가 과연 과거에 통합급여를 할 때 그 최저생계비보다 높아지면 오히려 급여를 못 받게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최저생계비보다 덜 벌려고 하는, 오히려 가난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근로유인 저하 효과인데 이런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낙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공공부조 혹은 공공부조이기도 하고 이른바 공공부조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했듯이 이 공공부조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소득을 측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른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별적 복지의 대표적인 거거든요. 이런 선별적 복지는 이런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죠. 실제로 보면은 선별적 복지는 그 사람의 소득을 측정을 해서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로 따지는 게 선별적 복지 아닙니까? 실제로 봤더니 여성 가구의 경우에 빈곤율 탈출비율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빈곤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성, 즉 미혼모, 그다음에 자녀를 가진 여성일 경우에 빈곤층이 많고 그들이 빈곤을 탈출하지 못하는 빈곤이 높은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빈곤층에서 빈곤층으로 진입하는 비율이 높은 거죠. 이런 여성들. 그 다음에 취업할 경우에는 탈빈곤율이 상승하지만은 또 문제는 뭐냐면은 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탈수급률이 하락하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러니까 국가의 지원을 오래 받으면 오래 받을수록 오히려 빈곤층으로 안주하는 속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취약자녀가 없거나 근로 가구 수가 많을 때는 탈수급하는 게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여성이고 아이가 있을 때, 그리고 이들이 빈곤 지원을 오래 받으면 오래 받을수록 빈곤층으로 고착화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근로유인입니다. 이것과 연관된 건데, 우리가 빈곤층에게는 우리가 이제 일정하게 이제 국가가 세금으로 생계 보장을 위한 돈을 줍니다. 그래서 돈을 주는데 이때 돈을 주는 원칙은 이거죠. 일단 수급액의 범위는 어디가 돼야 될까요? 일단은 열등처의 원칙이라고 해서 최저임금보다는 낮아야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최저임금은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죠?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최저임금을 주는데 만약에 국가로부터 노동하지 않고 국가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 노동하는 사람보다 많다면은 뭔가 어폐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급액은 적어도 최저임금보다는 낮아야 됩니다. 이게 열등처의 원칙입니다. 그죠? 또 한편으로는 무엇보다 많아야 되냐면은 최저생계비. 그러니까 적어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저생계비보다 많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수급액의 범위인 거죠. 그죠? 노동하는 사람보다는 적어야 되니까 열등처의 원칙에 따라서 최저임금보다는 낮아야 되고 최저생계비보다는 적어도 많이 받아야 되죠. 많이 받을 때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즉 최저생계비가 만약에 100이라 쳐봅시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70을 벌었다면 국가는 최저생계비를 맞춰주니까 30만 보태주는 거죠. 100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보충성의 원리라는 겁니다. 즉 당신이 벌고 부족한 부분만큼 국가가 도와주는 거죠. 이게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이게 수급의 원칙인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돈을 받는데 이게 이제 수급액의 원칙인데 이런 식의 이제 선별적 복지를 하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소득 기준되는 지금 현재는 이제 상대적 빈곤율을 적용하니까 중위소득 50%보다 낮으면 이제 수급 자격을 혜택하는데 만약에 내가 일을 해서 그것보다 기준선보다 넘었으면 그 순간 모든 수급액이 탈락하는 거거든요. 수급이 탈락하니까 아예 가난한 층에 남아있으려고 하는 유인이 있는 거죠. 이게 근로유인 저하 효과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 거죠. 이 문제는 이제 좀 이따 다시 다루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낙인 효과입니다. 선별적 복지는 이 수급 자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소득과 생활 습관, 그 다음에 환경 이런 걸 공무원들이 가서 조사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 2등 국민 취급하는 문제가 있죠. 너희들은 게으른 사람이야. 너희들은 일을 하지 않아. 너희들은 세금을 축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의 개인적 효능감이 낮아지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선거라든지 정치 참여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정치 참여를 안 하게 되면은 막상 자신들의 요구를 국회라든지 혹은 정치권에 반영에 대해서 정책화 시켜야 되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정치적으로 소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힘있고 권력이 많이 배운 사람들은 정치적 효능감이 높으니까 적극적으로 정치적 참여를 해서 더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권리를 더 많이 확보하죠. 하지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이런 선별적 복지 과정에서 낙인을 지키고 개인적 효능감에 깎이니까 점점점 위축돼서 정치적 참여도 안 하고 자신의 권리 주장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권리를 보장해주는 어떤 제도나 법은 더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사회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힘과 어떤 부의 불평등이 정치 영역의 불평등, 대표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정치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선별적 복지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해서 특히 중요한 건 이제 근로유인 저하 문제인데 이런 것들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노력들이 있죠. 먼저 기초생활보장에서 문제가 되는 실업함정, 빈곤함정의 문제를 한번 보시죠. 빈곤함정의 문제, 즉 근로유인의 하락 효과는 이겁니다. 여기를 만약에 우리가 수급 자격 기준점 트레스홀드라고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자격이 없고 여기서부터는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소득이 얼마든 상관없이 일정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보장되는 겁니다. 여기가 소득선입니다. 그러면 요 기준선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소득이 얼마든 상관없이 노동을 해서 소득이 얼마든 상관없이 요 기준선 이하니까 항상 이 정도의 소득을 보장받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노동을 조금 더 해서 소득이 이쪽으로 늘어나면은 소득이 조금 더 늘어나겠지만은 뭡니까? 기존에 받던 요 수급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요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차라리 힘들게 일하느니 그냥 조금 덜 벌더라도 그냥 편하게 놀면서 돈을 받자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이 부분이 바로 빈곤의 함정, 근로유인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쪽입니다. 실업의 함정이 일어나는 영역인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얼마를 벌든 내가 항상 소득이 일정해지는 거니까 사실상 유효한계 세율은 사실 100%입니다. 즉 내가 얼마를 벌든 소득은 일정하니까 사실상 세금을 100% 떼어가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쪽이 유효한계 세율 100%인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빈곤 함정이 일어나는 쪽이죠. 그죠? 실업의 함정이 일어나고 공공부조, 선별적 복지의 문제가 바로 이 영역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이 이 공공부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복지의 주요 타겟이었죠. 큰 방향은 서구에서 일어났던 큰 방향은 뭐냐면은 워크페어입니다.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의 조건을 강화하고 이 근로와 자활을 연계시키는 거죠. 그죠? 그게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실제 미국에서 어떻게 있었냐면은 1990년도 때 미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 정책은 뭐냐면 AFTC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아동이 있는 빈곤 가정에 대해서 기간 제한 없이 일정한 소득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였었죠. 이게 1930년도에 만들어집니다. 1930년도에 만들어지는데 그때 이제 제가 미국의 복지 얘기할 때 좀 설명드렸는데 근데 이제 미국도 이제 1980년도 때 이제 복지의 위기가 오면서 이 AFDC가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놀고 먹는다. 이른바 복지킨 어떤 사람들을 봤더니 놀고 먹으면서 여러 가지 신분증을 만들어가지고 복지 타먹는다. 이른바 복지의 여왕. 그러니까 웰페어 퀸이라는 이런 가상의 어떤 인물들이 막 만들어지면서 저 여자는 봤더니 막 신분증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막 복지 타먹고 세금을 축낸다. 막 이런 비난이 쇄도하면서 TANF라는 제도로 이게 바뀝니다. 이게 1994년 클린턴 때입니다. 이게 클린턴 때. 이런 복지, 이런 공공부조에 대한 비난이 워낙 커지니까 이 제도를 없애고 TANF 제도로 바뀌는데 이건 뭐냐면 근로조건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급 조건을 엄격하게 하고 근로조건을 요청하는 거. 즉 일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지만이 네가 복지를 받는다. 그래서 복지 수급의 조건으로 근로활동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조건으로 부여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탈수급 장기 유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급 기간을 제한하고 그리고 탈수급 이후에도 일정 기간 아동양을 지원하지만은 그것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관대한 복지, 그러니까 빈곤층 지원에서 굉장히 엄격한 조건으로 바뀌는 거죠. 즉 그래서 한마디로 복지의 조건으로 수급의 조건으로 일을 할 것을 노동을 할 것을 요구하는 거죠. 이런 식의 제도가 도입됩니다. 또 하나는 이런 식의 제도가 도입됩니다. 아까 빈곤의 함정의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빈곤의 함정의 문제를 해소하는 조건으로 이른바 근로장려세제라는 것들을 도입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미국의 부의소득세에서 유래한 건데 한국은 근로장려세제를 가지고 1909년에 도입되고 14년도에는 자영업자까지 포함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왜 부의소득세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네거티브 소득세인데 마이너스 소득세라고 부르는 건데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노동을 하면 근로가 많아지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소득과 소득세를 보면 세금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근로소득세는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누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소득 구간에는 낮은 세율을 붙였다가 소득이 많아지면 그 구간에 높은 세율을 붙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소득세는 적어도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물리는 거죠. 근데 소득이 일정 기간 이하인 사람이 있습니다. 가령해서 우리가 소득세는 일정 기간 이상인 사람에게만 소득세를 물려서 이렇게 소득 구간이 만들어지는데 어떤 소득 이하인 사람들, 이 사람들에는 소득세를 물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쪽 구간의 사람들은 소득세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원금을 주는 거죠. 여기는 세금을 물리지만 여기는 오히려 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마이너스 소득세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의소득세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근로장려세제인 거죠. 어떻게 주느냐? 이렇게 줍니다. 이쪽 구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줍니다. 어떻게 주냐면은, 이거는 뭐 연도마다 다른데, 이렇게 주는 거죠. 어떤 사람의 근로소득세가, 1,700만 원을 기준으로 합시다. 이 1,700만 원은 연도마다 바뀌는데, 요것과 일치합니다. 즉, 소득세를 안 물리는 구간과 일치합니다. 그러면은, 이쪽은 저소득층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기존에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그냥 뭐랄까, 급여를 줬으면 근로 함정에 빠집니다. 근로 함정에 빠지는 거죠. 근로요인을 약화시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지원금을 많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근로를 해서 소득이 800만 원 되면은 굉장히 소득이 적잖아요. 그러면은 120만
상한선으로 해서 번 돈의 15%를 곱해서 돈을 얹어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요만큼 벌고 번 돈의 15% 곱한 것만큼을 추가로 버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120만 원 될 때까지만 되는 거죠. 월. 그죠? 그리고 800만 원에서 1200만 원 구간에서는, 이 구간에서는 그냥 120만 원, 최대 120만 원까지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요 구간, 그러니까 120만 원에서 1700만 원 구간에서는, 뭐냐면은, 1700만 원에서 번 돈을 빼고 곱하기 24% 정도의 돈만큼만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120만 원을 못 넘도록 하는 거죠. 이거 핵심적 아이디어 뭐냐면은, 일을 하면 할수록 그 돈을 얹어주는 거죠. 여기서도 사실상 돈을 얹어주는 거죠. 1700만 원에서 번 돈을 빼고 거기에 곱하기 24를 한 돈을 얹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 있는 사람들, 세금 면세점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근로함정에 이들에게 그냥 돈을 주면 근로함정에 빠지니까 돈을 벌면 벌수록, 노동을 해서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국가가 상한선을 정해서 돈을 얹어주는 거죠. 얹어주니까 근로요인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지원해주는 근로요인 함정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일을 해서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정부가 오히려 돈을 보태주니까 근로요인을 증가시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구간의 문제는 유효 한계 세율이 100%였던 거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래서 근로 함정에 빠졌는데, 그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오히려 일을 하면 할수록 돈을 보태줘서 한계 세율이 100%가 안 되도록 해주는 이런 제도인 거죠.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어서 혹시 여러분들도 이제 알바한 사람들은 근로장려세제 신청하라고 통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생계를 분리하고 알바를 하면 소득이 잡히는데 아마 최저생계비보다 못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메꿔주기 위해서 근로장려세제 신청을 하라는 통지서를 받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격 요건은 가구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이 있는데, 가구 요건은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혹은 신청자가 만 40세 이상이거나, 이거는 매년 바뀝니다. 이거는 실제로. 소득 요건이 있죠. 올해 같은 경우 보니까 단독 가구로 2천만 원 이하고 홀벌이 가구로 3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맞벌이 가구로 3,600만 원 이하일 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재산 요건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세제의 혜택을 받는 거죠. 이것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근로유인 약화를, 근로함정 혹은 실업함정, 함정에 빠지는 문제, 기존 복지가 빠지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도입됐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 근로함정을 빠지는 마지막 제도로는 기본소득이라는 것도 중요한 어떤 제도적 대안입니다. 이 문제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아까 얘기했듯이 기존의 공공부조, 선별적 복지제도의 문제점은 뭐였냐면은 이쪽 영역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높아져도 소득은 일정하니까 요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먹고 놀면서 그냥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는 근로함정에 빠지는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로함정 혹은 빈곤함정 혹은 근로유인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다고 했죠. 근로유인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로장려세제, 아까 했던 근로장려세제는 요 구간에서 일을 하면 일할수록 정부가 돈을 얹어줘가지고 일을 하면 할수록 소득이 높아지니까 이 구간에서는 유효한계 세율이 100%가 아니고 한계 세율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면 할수록 소득이 높아지니까 근로유인이 낮아지는 효과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경계선을 넘어서도 여전히 일하면 높아지는 문제가 있죠. 그죠? 근로장려세대 말씀드렸고, 기본소득도 사실은 근로장려세대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들에게 무조건 기본적으로 소득을 일정하게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없이 이 돈을 만약에 우리가
50만 원을 가정해 봅시다. 50만 원을 일단 받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일을 하면 할수록 50만 원 플러스 알파로 되니까 일을 하면 할수록 소득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본소득을 보장해주고 일을 하는 만큼 나는 소득이 플러스 알파로 나의 노동에 따른 소득이 높아지니까 기존의 선별적 복지가 갖고 있는 근로요인 약화 효과가 없다는 것이 기본소득의 장점입니다. 이런 원리인 거죠. 근로장려세제와 사실상 동일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기울기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이 구간에서 기울기의 차이는 아마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원리는 똑같죠.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을 받고 그 위에서 노동소득이 보태지는 거니까 내가 근로요인 효과가 없는 거죠.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50만 원 받고 그냥 놀고 먹는 사람들은 아예 노동요인을 약화시키지 않냐 하지만은 사실 50만 원 받고 그냥 놀고 먹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왜냐면 50만 원 받고 한 달 생활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기본소득이 만약에 한 달에 뭐 300만 원 정도 되면은 놀고 먹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소득은 이 정도로 완전 생활을 대체하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노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50만 원 정도 혹은 뭐 그보다 못하는 정도 수준이라면은 사람들은 분명히 노동에 나설 것이고 그만큼 자신의 소득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니까 근로요인 약화 효과가 이론적으로 없다. 그래서 기존의 선별적 복지보다 이런 측면에서 어떤 개인의 인센티브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기본소득이 주창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으로써 지금까지 이제 빈곤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빈곤 정책은 어떤 것이 쟁점인지, 가령해서 어떻게 계측할지, 그리고 한국에서의 빈곤 정책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역사와 어떤 여러 가지 개선 지점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빈곤 정책, 특히 이제 공공부조, 선별적 복지의 문제점으로서 근로요인을 약화하는 문제, 낙인 효과 문제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근로장려세제라든지 기본소득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으로써 이번 학기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주까지 PPT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복지제도를 이해하고 복지제도로 관심을 갖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지적의 자극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학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약속한 대로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것으로서 진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